순천이영. 한국의 땅과 지형은 정겹기 그지없다. 해외의 여러 멋있는 나라들과 비교해서 그렇다기보단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익숙함이 탑재되어 있어서다. 익숙함에 익숙해지면 감흥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집을 비우다 집에 도착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도 반가울 수가 없는 것처럼 한반도의 대지가 품은 살갑과 피부는 언제나 편안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다. 한반도가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순천은 마치 한국의 정원과도 같은 곳이다. 정원이 있는 대저택에서 머물고 한가로이 정원을 거니는 낭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처럼 순천에선 그러한 낭만을 만끽할 수가 있다. 볼거리, 둘러다닐 곳이 참으로 많아서 순천 여행을 하면 지치긴 하지만 육체적으로 지칠지언정 심적으로는 여러 잡념을 버리고 또 역설적으로 새로운 잡념들을 생각해보는 평소의 긴장감을 완화해주는 곳이다. 적군의 시선으로 순천 외성. 순천역에 내려서 우선 가장 가까운 순천 외성을 찾았다. 7년간의 임진왜란이 벌어지던 당시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며 명나라 측과 일본 측이 휴전 협상을 시도하고 있을 때 일본군은 한반도의 남해안에 집결하고 있었다. 휴전이 결렬되고 일본군은 북상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으로 보급이 완전히 중단된 일본군은 다시 남해안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이 남해안에 정박하면서 그들의 거주 목적으로 군데군데 외성을 쌓았고, 그중 몇 개의 성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사천편에서 소개한 선진리성, 울산의 서생포외성, 그리고 순천의 순천외성이 대표적이다. 순천외성은 세 성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편에 속하며 일본군 제1군의 사령관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주둔하였던 곳이다. 외성은 조선의 읍성이나 산성과는 형태만 매우 이질적이라 전후 구디 조선 정부에서 재사용할 이유가 없어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 순천외성, 선진리성, 서생포외성 모두 보존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목조 건축물은 다 소실되고 석축과 성벽만 남아있다. 그마저도 전부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순천외성은 외성 세첩의 내성 세첩의 거대한 규모였다고 하나 현재는 내성 세첩만 남아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순천외성을 외교성 혹은 예교성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에서 벌어진 전투가 외교성 전투이다. 외교성 전투의 배경은 이렇다. 휴전이 결렬되고 일본군은 재침을 하기 전 이순신과 조선 조정을 이간질하여 조선 조정이 직접 이순신을 파직하기에 이른다. 이순신이 없는 조선은 전혀 두렵지 않았던 일본군은 곧바로 정유재란이라는 두 번째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이순신 대신 조선 수군을 이끌었던 원균은 칠천량에서 대파당하였다. 조선 수군이 그 자체로 괴멸되고 말았다. 덕분에 일본 육군은 일본 수군의 보급을 지원받으며 조선의 국토를 유린했다. 하지만 이순신이 복직되었고 이순신은 칠천량 해전에서 도망쳐 온 12척의 배로 명량해전에서 일본 수군의 진격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 수군의 보급이 차단되어 버리자 일본 육군은 더 이상 진군할 수 없이 전부 남해안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리고 조명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그중 하나가 울산에서 제2군 사령관 가토 기요마사가 농성한 울산성 전투이고, 다른 한 전투가 제1군 사령관 고니시 유키나가가 농성한 외교성 전투였다. 앞선 울산성 전투에선 조명연합군이 패배하여 울산성 함락에 실패하였다. 조명연합본부는 울산성 함락의 실패 요인으로 수군의 부재를 꼽았고, 외교성 전투에선 이순신 장군의 수군까지 합세한 육군과
수군의 합동작전을 기획했다. 육군에서는 명나라 제독 유정과 조선군 도원수 권율이 지휘하며 외교성에 대한 공세를 먼저 진행했다. 1598년 음력 9월 20일 명나라 제독 진린과 조선수군 이순신 장군의 조명연합수군이 순천 외성 앞바다에 도착하여 화포 세례를 퍼부었다. 아침에 진군하여 활을 쏘기도 하고 화포를 놓기도 하며 종일 서로 맞붙어 싸웠으나 조수가 매우 얕아서 접근하여 싸울 수가 없었다. 난중이기 1598년 9월 21일 고니시 유키나가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나 보다. 전쟁은 늘어지다가 9월 30일 명나라 군함 100여 척이 지원되었다. 10월부터 격렬한 난전이 벌어졌고 이순신은 상륙 작전도 감행해 보았지만 피해만 늘릴 뿐이었다. 육군 쪽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더 과감해진 일본군이 성을 나와 유정과 권율의 육군을 기습할 정도였다. 계속된 전쟁이 전개되었고 명나라 군함 23척이 격침되고 일본군 진영에선 고니시 유키나가의 막사가 포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였다. 육군 쪽의 유정 제독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었고 육군에 그렇다 할 지원이 없으니 이순신도 답답할 노릇이었다. 그러더니 유정은 돌연 잠시 전열을 가다듬는다며 군대를 철수시켜 버렸다. 벙쪄버린 이순신과 진리는 그들도 별수 없이 철수하여야만 했다. 외교성 전투는 비록 이순신이 단독으로 지휘한 전투가 아니었지만 유일하게 승리하지 못한 전투였다. 그리고 몇 달 후 본국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전일본군 귀국 명령이 떨어지자 고니시 유키나가는 여기 순천 외성 외교성을 나오려 하지만 이순신이 모든 병력을 이끌고 바다에서 퇴로를 차단하며 마지막 전투를 벌이니 바로 노량해전이었다. 외교성 전투가 이순신의 패전이라고 표현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외교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으니 성공한 작전은 아니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순신의 공격을 막아낼 만큼 외교성, 즉 순천 외성은 견고했다. 순천 외성에 도착해 넓은 공터에 주차를 해놓고 걷다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듬성듬성 퍼져 있는 순천 외성의 성벽에 실망할 수 있다. 그곳은 순천 외성의 입구이며 길을 따라 더 올라가야 한다. 23분 정도 올라가 더 올라가면 숨이 차오를 것만 같을 때 웅장한 순천 외성의 모습이 떡하니 나타난다. 성벽 높이도 사천의 선진리성보다 더 높은 듯하고 기분 탓일지 모르겠지만 돌들마저 더 우람해 보인다. 성의 견고함이 성벽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지금은 나무들이 시야를 차단하고 있지만 천수각터에 오르면 남해 바다로 퍼져갈 수 있는 시야가 트인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곳에서 이순신 수군의 맹공을 직접 받았을 것이고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하는데 저 바다에서 이순신이 퇴로를 차단하고 있는 광경을 보며 엄청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이순신 해전지 답사를 갈 때면 항상 우리 조선군의 입장이 되어보지만 이렇게 순천 외성에 올라 적군의 시선으로 그때를 상상해보니 역사가 한층 더 입체로워진다. 사람의 때가 타서 인문적인 나간읍성. 순천 외성에서 다시 순천역 쪽으로 향하다 보면 순천에서 유명한 노포치킨집 풍미통닭이 있다. 마늘치킨과 닭똥집, 새싹주먹밥이 유명하다길래 세트로 시켜 먹고는 근처 하나로마트에서 저녁에 먹을 장을 본다. 아직 저녁까지 이르긴 하지만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장을 봐야 과소비를 멈출 수 있다. 장을 마치곤 나간읍성으로 향했다. 나간읍성까지는 차로 약 30분 거리다. 숙소를 나간읍성 안에 잡았기 때문에 장에서 봐온 것들을 숙소 냉장고에 고이 모셔두고 저녁 시간대까지 나간읍성을 구경하기로 한다.
나간읍성은 조선시대 이래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전통 마을이다. 읍성이란 평지에 쌓은 행정구역인데 행정상의 기능도 있지만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왜구의 침입에 방어하고자 쌓은 국방의 목적도 지니고 있다. 태조 이성계 때 처음 나간읍에 성을 쌓았던 것을 세종대에 크게 번창시켰지만 왜구의 침입을 견디지 못하고 임진왜란 당시 순천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마을을 파괴했다. 조선 후기였던 인조대에 다시 오늘날의 모습으로 복구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읍성으로는 서산의 해미읍성과 순천의 나간읍성이 있다. 하지만 두 읍성은 큰 차이가 존재한다. 서산의 해미읍성은 대부분이 파괴되어 옛 흔적들을 복원해 둔 것이 전부이지만 순천의 나간읍성은 아직까지도 옛 마을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며 사람들이 살고 있다. 안동의 하회마을, 경주의 양동마을, 영주의 무선마을처럼 양반가 중심의 집성촌이 아닌 민가가 함께 살아가는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매우 희소한 마을이다. 하여 나간읍성의 공적인 공간에서는 신나게 소리 지르며 뛰어다녀도 되지만 마을 내부 사람들이 사는 사적인 공간에서는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공적인 공간이라 함은 나간읍성의 누각, 내각, 동원, 객사 등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동사무소 내지 구청 건물들이 있던 곳을 말한다. 조선시대 행정관청의 건물 앞에는 언제나 대문 기능의 누각이 있었다. 나간읍성에는 백성들을 즐겁게 한다는 뜻의 낭민루가 널찍한 공터에 당당하게 위치하고 있다. 낭민루의 편액이 귀여운 전서체로 쓰여 나간의 의미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낙천적 느낌을 물씬 내준다. 낭민루 뒤로는 내아와 동원이 있는데 나간으로 발령받는 나간 군수가 이를 보던 말하자면 행정 업무의 중심지였던 곳들이다. 동원의 지붕 가운데로는 금전산이 병풍처럼 쏟아있는 덕분에 수령이 존재하는 곳에 권위를 살려준다. 역시 조선시대에는 건물을 배치할 때 자연의 풍수를 적극 활용할 줄 알았다. 낭민루와 내아 옆으로 가면 간단하게 민속놀이를 할 수 있는 놀거리들이 우리 동선을 방해한다. 이런 놀거리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일행들과 각종 내기를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 그 옆의 객사를 구경한다. 객사란 일종의 호텔로 외국의 사신이나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고위직 관료들이 나간읍성을 방문하면 묵는 곳이었다. 나간까지 외국의 사신이 올 일은 별로 없고 주로 왕이나 조정에서 파견한 관료들이 사용했다. 낭민루 동원 객사. 동문 쪽으로 향하며 호떡 같은 군것질도 먹고 시원한 전통 음료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한다. 이외에도 전통 식사거리에 전통주까지 팔고 있었으나 우린 나중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서 당장의 충동은 참아보기로 한다. 동문 쪽으로 향하다 보면 임경업 장군비각이 있다. 임경업 장군과 이 마을이 무슨 인연이 있나?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병자호란 때는 임경업 장군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임경업 장군은 병자호란의 영웅이었다. 그러나 임경업 장군의 역량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패전했으니 굳이 따지자면 임경업 장군은 병자호란의 영웅일 수 있었다. 임경업 장군이 병자호란 직전 의주목사로 임명되어 전시태세를 잘 구축해두어 병자호란의 화를 어느 정도 축소시킬 수 있었다. 의주목사로 발령받기 전 임경업 장군은 이곳 나간읍성에 나간 군수로 부임했었다고 한다. 임진왜란을 쑥대밭이 된 나간읍성을 복구한 장본인이 바로 임경업 장군이었다. 임경업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공을 기리고자 당시에 나간 백성들이 임경업 장군의 공덕비를 만들어 주었다. 유능한 군지휘관은 훌륭한 목민관이 될 역량도 겸비하는 법인가 보다. 재미있는 건 해미읍성과
나간읍성을 자주 비교하곤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해미읍성에 부임했던 적이 있고 임경업 장군은 또 나간읍성에 부임했던 적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모로 재미있는 역사의 비교다. 동문에서 남문 쪽으로 성벽을 따라 이동하며 이곳저곳을 구경한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인적이 드물어지고 훨씬 사람 사는 한적함과 고요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중간중간 마을의 큰 연못인 연지와 마을의 죄수들을 하옥해 두던 옥사를 구경한다. 전통 마을에 재현된 옥사는 오로지 재미만을 위해서 비현실적인 경우가 흔한데 나간읍성의 옥사는 아무래도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실제 감옥인지라 옥사의 회랑까지 갖추는 등 사실감이 생생하다. 나간읍성 한 곳 한 곳을 지도를 봐가며 일일이 찾아가기보단 정처 없이 배회하다 보면 아담한 돌담과 길에 취하고 마을의 여러 부속시설들을 구경한다. 몇몇 마을 주민분들이 해진 지붕의 짚을 다 함께 이는 모습을 보는 것 또한 재미가 쏠쏠하다. 빼곡하게 집들이 모여져 있으니 현장 감만으로 봤을 때 한국의 그 어떤 전통 마을이나 읍성보다 나간읍성이 제일이다. 그렇게 다시 성벽을 따라 걸어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전망대가 있다. 이곳에서 나간읍성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데 저 멀리 산이 안아주는 것 같이 포근한 느낌이 나간이란 이름과 딱 맞아떨어진다. 전통 건물부터 전통 마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전통 혹은 유산이라 하면 절대 건드리지 않고 그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선입견이 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전통과 유산은 우리가 이어받아 현대의 실정에 맞게 계속 사용해갈 때 의미와 가치가 극대화된다.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그저 감상만 하는 전통과 유산은 죽은 것이다. 사람의 때가 타야 살아서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간읍성은 우리나라에서 한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마을이다. 물론 일부 건물들은 복원되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조선시대부터 계속 살아왔다는 연속성 자체가 나간읍성을 생동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나간읍성 투어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 각자 씻고 편안한 복장으로 곧바로 저녁 준비에 들어간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녁이다. 우리는 전통초 가집의 툇마루에 앉아 가스버너에 판을 올리고 적당한 양의 야채와 푸짐한 고기를 굽는다. 요 근래 추웠는데 하필 오늘의 날은 마침 딱 좋다. 빗소리처럼 불판 위에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에 맞추어 감성적인 노래를 틀어놓는다. 소주에 고기의 쌈에 분위기에 밝은 달에 선선한 바람에 이 순간을 같이 즐겨주는 친구들의 모든 박자가 완벽하다. 나를 취하게 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식사를 마친 뒤 적당한 취기에 하늘을 올려다보니 감나무 사이로 둥근 달이 밤의 빛을 내뿜고 있다. 나는 월화추인이다. 달빛이 유난히도 반가운 밤이었다. 다음 날 오전 눈을 뜨고 나간읍성을 떠나 다음 여행지로 가기 전 숙소 앞에서 기념 촬영으로 시간을 추억을 봉인해준다. 삼보사찰 마이너스 송광사. 대한민국에는 내력 깊은 사찰들이 정말 많다. 어디 내놓아도 자랑하고 싶은 사찰들을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여행지로서 사찰을 추천해달라 하면 여간 곤란한 게 아니다. 그나마 몇 가지 소개한다면 가장 먼저 영주의 부석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야기하는 곳은 삼보사찰이다. 삼보사찰이란 불도의 보물 세 가지를 간직하고 있는 3대 사찰을 말한다. 세 가지 보물은 불보법 보승보를 말하며 각각 양산의 통도사, 합천의 해인사, 순천의 송광사를 가리킨다. 이중 불보사찰과 법보사찰은 구체적인 특정한 보물을 간직하고 있지만 승보사찰인 순천의 송광사에서는
특정한 보물을 지니고 있다기보단 고승들이 많이 배출되어 승보사찰로 간주되고 있다. 불보사찰이 보관 중인 석가모니의 진신사리와 법보사찰이 보관 중인 8만 대장경에 필적할 정도의 고승들이 송광사에서 배출되었다. 더불어 순천의 송광사는 한국의 모든 사찰들 가운데 가장 많은 국보들을 보유하고 있는 절로도 유명하다. 송광사의 창건주는 고려시대 의천대사와 더불어 고려의 양대 승려로 손꼽히는 보조국가 진울대사이다. 본디 이 자리에는 신라 말에 작은 절이 창건되었으나 고려 중기 진울대사가 자리를 잡고 이름을 수선사로 바꾸었다. 이곳의 진울대사는 오늘날 한국 불교계 제1분파인 조계종을 만들면서 수선사가 자리하고 있던 송광산의 이름이 조계산으로 바뀌었고 사찰의 명칭도 수선사에서 산의 원래 이름을 따와 송광사로 바뀌었다. 송광사는 한국 불교사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띠는 곳이다. 고려는 신라와 후백제라는 후삼국을 재통일하면서 시작하였다. 고려의 건국을 포함해 고려의 전신국이었던 궁예의 태봉후 고구려, 견훤의 후백제 등 통일신라 말에는 불교의 한 종파였던 선종이 크게 유행하였다. 통일신라의 기존 봉건적 체제를 해체시킨 사회적 요인 중 하나가 엘리트 종교보다는 민중적 성격이 짙었던 선종의 유행이었다. 고려 역시 송악 개성을 중심으로 한 지방호족과 지방선종이 결탁하며 그 토대 위에서 건국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려가 한반도를 재통일하면서부터는 입장을 달리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젠 고려 정부도 선종보다는 지배이념을 사상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교종을 내세워야 했다. 고려 전기에는 고려 왕실도 고려의 건국 세력이 선종 계열을 어느 정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지만 고려의 체제가 정립되어 가던 고려 중기에는 본격적인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정책이 시도되었다. 그 일선에 있던 대승이 고려 왕실 출신의 대각국사 의천이었다. 의천은 천태종이라는 종파를 만들어 교종을 내세우며 강압적으로 선종을 흡수해갔지만 의천 사후에는 의천의 강압적 종파 통합 운동에 반대하며 선종이 다시 튕겨져 나갔다. 그러던 선종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12세기 중반에서 13세기 초 고려에서는 무신정변이 일어나 무신정권이 들어서고 고려 왕실의 권위가 추락해버렸다. 고려 왕실 위에 군림하려는 무신정권의 역대 지도자들은 보란듯이 선종을 지지하며 고려 왕실의 후원 종파였던 교종의 위세가 확연하게 축소되었다. 무신정권 가운데 최시정권을 수립한 최충원이 등용한 국사가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었다. 보조국사 진울은 최충원에게 등용되기 이전부터 이미 고려 불교계 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때마침 최충원은 보조국가 진울을 발탁했고 최충원이 좌지우지하던 고려의 21대 왕 휘종은 진울을 순천의 절로 보내 마침내 진울은 이후 송광사의 이름을 갖게 되는 수선사를 중창하였다. 불교계 개혁운동을 결사라고 하여 무신정권기 진울의 결사운동을 수선사, 결사 혹은 정예결사라고 한다. 지금의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 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데 열중하며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하였다고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인과 약속하였다.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여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 인연에 따라 성품을 수양하고 평생을 호방하게 고귀한 이들의 드높은 행동을 좋다 따른다면
어찌 통쾌하지 않은가? 마이너스 권수 정해결 사문. 진울의 정해결사는 그의 사상교리였던 정해쌍수에서 유래했다. 정해쌍수란 불도를 닦는 것에 있어 정과 해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정은 정신수양을 뜻하며 해는 불교교리에 대한 지혜를 뜻한다. 즉 정은 민중적인 선종을 지칭하며 해는 엘리트적인 교종을 지칭한다. 언뜻 보기엔 선종과 교종의 동시성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해정이 아닌 정해인 이유는 선종이 교종을 선행한다는 뜻이다. 진울이 주장했던 도노점수라는 사상도 같은 맥락이다. 도노는 문득 깨닫는다는 선종을 뜻하며 점수는 점점 갈고 닦는다는 교종을 말한다. 도노가 점수를 선행하는 건 선종을 더 강조한다는 뜻이다. 정은 본체이고 해는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해서 있게 되므로 해가 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는 작용을 가져오게 하므로 정은 해를 떠나지 않는다. 정은 곧 해인 까닭에 허공처럼 텅 비어 고요하면서도 항상 거울처럼 맑아 영묘하게 알고, 해는 곧 정이므로 영묘하게 알면서도 허공처럼 고요하다. 마이너스 보조국사 법어. 이렇게 진울은 수선사에서 조계종을 창건했다. 그리고 고려 국왕희종은 직접 수선사의 이름을 송광사로 바꾸어 주었고 송광산의 이름은 조계산으로 개칭했다. 비록 진울의 조계종 결사운동은 최충원과 무신정권이라는 정치적 내막도 분명 있었지만 진울 개인의 신앙심 깊은 결사 운동으로 부패했던 고려 불교계가 한동안 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삼보사찰 중 승보사찰인 송광사는 어느 한 위대한 고승진울국사로 시작했다. 송광사의 영광은 진울국사로 끝이 아니었다. 진울의 뒤를 이어 송광사를 맡게 된 송광사의 이세주지 진각국사. 해심 또한 한국 불교사에서 괄목한 업적을 남기었다. 보조국사 진울의 제자이기도 했던 해심은 파격적으로 유교와 불교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해심의 유불일치설에 따르면 유교나 불교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해심이 봤을 땐 유교와 불교 모두 개개인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다며 유교와 불교를 따지지 않고 각자 자신의 심성, 역량, 의식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수많은 제자들이 해심의 제자가 되기 위해 송광사에 모여들었으며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어서 고려의 22대 왕 강종은 친히 송광사의 중창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해심의 유불일치설 덕분에 고려 말 사회적으로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두 성인을 중국에 보내 교화를 펴리라. 한 사람은 노자로 그는 가섭보살이여 또 한 사람은 공자로 그는 유동보살이다. 마이너스 기세개경.